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알찬 지식 챙겨가 보실까요? 먼저 오늘 벌어진 이슈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소식 급박하게 움직이는 정치권부터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독대할 전망입니다. 이 독대가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김 여사와 독대에 대한 생각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공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대 과정에서 좀 어떤 안건 논의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미리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님 불기소에 무게가 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오는 16일 재보선이 끝나면 독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에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잖아요. 요청 보름 만에 성사가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동남아를 순방 중이고 한동훈 대표는 재보선 지원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일정이 바빠서 그 이후로 날을 잡았던 겁니다.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처음엔 독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락을 하게 된 걸까요? 저희가 취재 좀 해봤는데 여권 리스크가 커진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최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폭로성 발언이 잇따라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선 당정이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탈표가 최대 4표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도 대통령실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계속 탄핵 공세를 이어가는 데다가 상설 특검까지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를 타게 할 돌파구, 그런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독대에서는 어떤 얘기가 좀 오갈 걸로 보입니까? 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공세를 막을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었잖아요.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부분을 지키면 된다고요.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 대선 전국 때 기자회견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허위 이력이 논란됐을 때인데요. 당시 김건희 여사,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 그 약속을 지키라면서 공개 활동 자제를 요구한 겁니다. 한 대표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되죠. 만약 김 여사가 무혐의로 불기소가 되면 행보 자제 정도로는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동훈 대표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대가 급물살을 탄 또 다른 이유는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성 발언이 이 논란이 계속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커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또 명 씨를 협잡군이라고 부르면서 구태 정치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김대남 씨 같은 협잡군,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치인 것 국민들께서 모르셨을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이런 구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협잡군이나 정치 브로커는 발붙이지 못할 겁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죠. 이 명태균 씨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를 정치 브로커, 협잡군 이렇게 부르면서 그의 허세성 폭로 발언에 확실하게 끊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요, SNS에 검찰이 조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아류 선거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글을 남겼고요.
홍 시장, 이 명 씨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사람이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명 씨 문제 명확히 끊고 정리해서 민심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자, 이런 공감대가 여권에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명태균 씨는 각종 인터뷰랑 녹취에서 자신이 거물급 여권 인사들의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대선 경선 때 자주 연락을 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당내 선거까지 자신이 관여를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모두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죠. 명태균 씨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서 3년 전에 김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 만남을 주선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명 씨가 과시욕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당선에 자신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 시장은 자신을 돕겠다던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명태균 씨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만났다고 했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일종의 염탐이었다고 해명을 했고 원희룡 전 장관 측은 김현선 전 의원이 데리고 와서 인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은 선을 긋고 있지만요. 야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회 행안위는 오늘 야당 주도로 국감에 불출석한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죠. 내가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추천했고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를 한 번 만났다고요. 명 씨를 윤 대통령에게 누가 소개했느냐,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김 전 의원이 입을 연 겁니다. 대통령실도 여권도 정치 브로커의 입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명확하게 밝힐 건 밝히고 제대로 털고 가야겠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요. 문 씨에게 위험운전 치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이게 어떤 소식이죠?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경찰이 문다혜 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건 맞습니다. 다혜 씨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 사고를 냈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냈을 때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 위험운전 치상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운전을 했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거죠.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다혜 씨는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음주 상태에 있었죠. 경찰은 문 씨가 상당 시간 동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여기서 문다혜 씨가 실제로 얼마나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지금까지 공개된 CCTV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죠. 외투끈이 땅에 지금 끌리고 있는데도 내버려 둔 상태입니다. 지금 갈지자로 걷고 있는 모습 포착이 돼 있죠. 네, 이번에 음식점 장면입니다. 저렇게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잡혔고요.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보시면요. 2분 만에 다시 나오는 모습입니다. 술을 갖고 오라고 반말을 했다가 식당에서 쫓겨난 모습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가서 물어보니 문다혜 씨 너무 취해 보여서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술자리를 끝낸 뒤의 모습입니다. 지금 차량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차가 문다혜 씨 차가 아니라 남의 차입니다. 지금 차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질 않죠. 네, 남의 차니까 문이 열릴 리가 없습니다. 결국 차에 기대버리죠. 술에 취해서 남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은 드디어 자신의 차에 탑승을 한 모습인데요. 더 위험하죠. 행인 3명을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나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요. 네, 일행이 지금 옷깃을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기만 해도 참 위험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문다혜 씨와 추돌한 택시기사의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경찰에 따르면요.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랑 피해자가 명확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하면요, 경찰은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신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 등 제기된 모든 의혹들 모두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문다혜 씨 경찰 소환 조사 일정은 좀 잡혔습니까? 네, 제가 경찰이랑 또 변호인 측 모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보름 안에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소환 일정이 정해져도 사실 그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문다혜 씨가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라서 대중에게 잘 알려지긴 했어도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공식적으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용산경찰서 구조상 여기가 지하주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취재진을 피해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사건팀이 입수한 CCTV 토대로 전해드렸죠. 다혜 씨는 사고 당일에 파출소에 와서 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요. 끝나고는 직접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 취재해보니까요. 다혜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였고 경찰관과의 의사소통 과정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문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해서 면목 없다는 선에서 사과하라고 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사과는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아이고 내 자식 문제로 좀 이래서 또 국민 보기에 좀 면목이 없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과를 하면은 사과를 할수록 저 점수를 잃을 건 없어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정치인에게도 자식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때문에 속 좀 끓였겠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출가 외인인 딸이 한 것을 두고 사과하라고 하는 사람도 모자란 사람이지만 사과는 자주 할수록 좋다. 빨리 털고 가는 게 낫다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부가 결심을 미루면서 또 구형도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먼저 오늘 법원에 출석한 김혜경 씨 모습부터 보시죠. 배우 진술 때 어떤 말씀 결심을 사실 얘기하셨나요? 준비는 하셨을까요? 김혜경 씨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3년 전이죠. 2021년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민주당 당내 경선에 출마했을 때 김혜경 씨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과 수행원 등과 밥을 먹는데요. 여기서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이 이 사건의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하고 피고인인 김혜경 씨 측이 최후 진술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선고 날짜가 나오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결심 공판이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유로는요, 금융기관이랑 결제대행사에 식단 결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추석 연휴가 있었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일부는 회신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과세나 포스 정보가 금융정보에 해당하는지 이걸 따져야 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해석 문제가 있어서 회신을 받지 못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을 연기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재판부의 결심 연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처음이 아니죠. 준비한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변론 종결은 7월 25일이었습니다. 이때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중진과 원로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면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죠. 이후 선고기일은 8월 13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루를 앞두고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합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면서요.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달 12일에 결심 공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5급 별정직 수행비서 이 배모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오늘로 미뤄진 건데요. 당시 재판부는 김 씨를 비롯해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수행원 등에 대한 금융정보를 받겠다고 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가 껴있어서 일부가 회신이 안 됐다면서 오는 24일로 다시 한 번 더 미뤘습니다. 김혜경 씨는 자신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 사전에 공모하거나 또는 이 배분이 결제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많이도 뒤졌을 겁니다. 오히려 그 제보자의 녹취록이나 다른 증언들에 의하면 반대 증거, 피고인이 몰랐었다는 얘기에 대한 증거만 넘쳐납니다. 다 의심과 추측입니다. 의심과 추측이 아무리 쌓여도 그게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혜경 씨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김혜경 씨가 무죄라고 주장했는데요. 배 씨와 공모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김혜경 씨도 최후 진술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법정에 간 저희 취재 기자에 따르면요. 눈물로 호소도 했다는데요. 남편이 정치인이었지만 비주류 정치인이었고 많은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도 말했다네요. 네, 이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말이죠. 이 의혹은 앞서 언급한 인물이죠. 이 배 씨의 지시를 받아 직접 물품을 구입한 당시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재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알려졌죠. 조명현 씨가 공개한 통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8,000원 그러면 얼마요? 여보세요? 100원짜리 단위 띠라고. 네, 알겠습니다.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네, 김혜경 씨는 지난달 5일이죠. 이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출석했었죠. 검찰이 지난 7월 이 대표와 김 씨를 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지 2달여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때 김 씨는 진술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전당대회 전, 그러니까 8월 전에 불러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전당대회 끝나면 출석하겠다고 했죠. 이후에 검찰이 서면 질의도 하고 추가 소환 통보도 했지만 출석 일정을 정하는 건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요. 이재명 대표 측은 국정감사와 재보궐선거 일정으로 서면 질의 회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서면 질의 회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검찰이 지난 8월 말에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기도 예산 사용 내역을 좀 설명을 하라, 해명을 하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한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예요. 이 대표 측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와 재보궐선거 등 일정 때문에 회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최근에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기소 여부 판단이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다면 이 대표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직후에 배드민턴 협회에 부조리를 폭로했었잖아요. 근데 이 안세영 선수가 2달 만에 코트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간 마음고생이 컸을 안 선수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네, 올림픽이 끝나고 첫 복귀 무대였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준비한 대로 잘 풀어나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더 커졌는지 아니면 좀 팬들한테 한마디만. 네. 많이 기다려 주셨을 거고 또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 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잘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잘 복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앞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요. 이 안세영 선수는 단 한마디 질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나? 그동안 안 선수는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꿋꿋하게 대답해왔죠. 그러다 질문 하나에 눈물을 훔치고 만 건데요. 저희가 안 선수 부모님을 취재해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세영이 감성을 건드린 것 같다고 말이죠. 정말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동안 속상하고 여러 감정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진 것 같다고요. 이 인터뷰는 어제 열린 전국 체육대회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이 안세영 선수가 2경기 단식을 이긴 뒤에 이루어졌는데요. 어제는 수백 명의 팬과 안 선수 부모님이 경기장을 찾아 이 안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에서 눈길을 끈 건 이 안세영 선수의 신발이었습니다. 안 선수가 앞서서 파리올림픽 당시 훈련 과정에서 이 후원사의 신발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커졌었잖아요. 지난달 문채위 현안질의 당시에 민영배 의원이 후원사 신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죠. 지금 저 Y로 시작하는 회사에 저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안세영 선수의 신발을 교체해달라고 해주는데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바뀝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는 입장도 아니고요. 여보세요, 회장님.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저 불편을 호소하고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하는데 대화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바꾸겠습니다. 네, 민영배 의원 지적처럼요. 안세영 선수 그동안 협회 후원사 신발에 불편함을 크게 호소해 왔다고 하고요. 어제 경기에는 개인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어제 경기는 국가대표 신분으로 출전한 게 아니라 전국체전이어서요. 선수 개인의 용품을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신은 신발 브랜드가 안세영 선수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두 달 만에 공백이 무색하도록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상대를 2대0으로 가볍게 제압했고요. 현장에 간 저희 취재진에 따르면요. 경기 마치고 팬들한테 세리머니도 톡톡하게 했다는데요. 본인도 여러모로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멀리 발걸음한 팬들까지 챙기는 모습. 과연 세계 최강다운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8월에 처음으로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대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파리올림픽 이후에도 일본 오픈과 코리아 오픈, 홍콩 오픈에 모두 불참하면서 2위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천이페이에게 밀린 건데 여기에 안세영 선수 물어보니까 배드민턴을 즐기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1위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뤘으니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겠다면서 스스로를 또 한 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배드민턴을 향한 애정이랑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이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문제 제기한 부분은 명확했죠. 선수 관리와 지원이었는데요. 이후에 문체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선 문체부는 후원 용품 강제 사용, 이건 선수와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안 선수 포함해서 대표 선수 22명 모두가 라켓과 신발은 자유롭게 선택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례도 참고했다고 하고요. 비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 출전 제한한 것, 이것도 문체부는 지적했습니다. 과도하다는 거예요. 왜냐? 44개 종목 단체 중에 이런 제한을 둔 건 배드민턴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아직 협회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최종 발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 발표엔 협회 책임자 징계 같은 조치가 담길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드민턴 협회 최고 책임자인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장 어제 안세영 선수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딱 마주친 건데요. 현장 취재진에 따르면요. 김택규 협회장 다른 경기를 보면서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달째 안세영 선수랑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김 협회장은 어떻게 변명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혹시 세영 선수 만나셨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오늘 올림픽 이후 첫 만남인데 좀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만나야죠. 기분 좋게 뭐 해주실 말은 없어요? 좀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뭐 좀 면담이 있을 예정이신가요? 만날 기회 되면 만나야죠. 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안세영 선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시민을 구해낸 우리 주변의 슈퍼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으로 가볼까요? 네,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준비가 되면 틀어볼 건데요. 네, 영상 속 보시는 곳 지난 7일 밤 11시 반쯤입니다. 강원 고성군 주광면 한 국도인데요. 자, 화면 왼쪽에 보이시죠?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요. 국도를 달리던 경차가 중앙 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때 저 동그라미 표시에 보이는 것처럼 남성 3명이 불길에 휩싸인 차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차 안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있었는데요. 당시 운전자는 이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남성이 있는 곳으로 차량을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이때 동승자도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남성 3명이 이들을 차에서 꺼낸 뒤에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구조가 끝나자마자 이 타닥타닥하는 차량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펑소리에 깜짝 놀라 구조에 나선 이제 사람들도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뻘건 불길이 나오면서 이 소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들렸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발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불길이 치솟는 차량에서 사람들을 구해낸 청년들 과연 누굴까요? 저희가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전수민, 장현준, 최희영 주무관들입니다. 셋 다 고성군청 공무원들이고요.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사고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고성군청은 청년들에게 포상을 하려는 계획인데요. 새 청년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정말 멋진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어제 새벽에 경북에서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에 갇힌 4명을 무사히 구한 주인공들, 바로 야근 후에 퇴근하던 경찰과 시민들이었다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이 영상이군요. 네, 어제 오전 경북 군위 고속도로인데요. 지금 블랙박스 뒤따라가는 차량이고요. 앞에 차량 지금 옆으로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앙 분리대를 받고 그대로 엎어지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이게 차량이 뒤집힌 건데 이 상황을 보면 차에 탄 사람들 정말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블랙박스 차량,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차량을 바로 세우고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갓길에 세워두고 이제 그 차로 달려갑니다. 옆에 차량에서 불길 솟아오르고 있죠. 지금 안에 있던 탑승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에 지금 셔츠를 입은 남성, 바로 경찰관이고요. 안에 있는 탑승자 4명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 트럭도 있고 옆에 또 다른 지나가던 시민들도 그 과정에서 이 구조를 함께 도왔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큰일이 날 수가 있는데 다행히 보시는 것처럼 경찰관이 차량 뒷문을 열어서 탑승자 4명이 모두 빠져나왔고요.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던 시민 2명도 같이 도왔습니다. 이 불길이 치솟는 차에서 4명을 구조한 주인공, 이 경찰관들 목소리가 준비됐다는데요. 당시 긴박했던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깜짝 놀라서 비상 깜빡이 켜고 갓길에 정차해서 앞에 트럭 기사한테 119 신고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일단 사람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환 경사는 인명구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공로를 함께 도와준 시민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경찰관과 시민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겠죠. 문제의 사고 차량은 핸들 조향 장치가 고장나면서 균형을 잃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재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죠. 최민정 씨가 곧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예비 남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 남편도 군인 출신이라면서요?
네, 이 민정 씨와 예비 남편의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최민정 씨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4년에 해군사관 후보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예비 남편도 한번 볼게요. 중국계 미국인인데요. 하버드대 그리고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고 2016년 학사 장교로 해병대에 입대합니다. 군인이죠. 그래서 대위까지 올랐고요. 2020년 10월부터는 주한미군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예비군으로 전환을 해서요. 캘리포니아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 스타트업을 그만두고 다시 현역 군인으로 전환해서 미 특수부대 군수 분야에 복무할 걸로 전해집니다. 두 사람 보면 한국이랑 중국 그리고 미국과의 인연 그리고 군인 출신 또 스타트업도 운영한 그런 공통 관심사 가 많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최민정 씨가 주목을 받은 건 다름 아닌 해군 자원 입대 소식이었죠. 재벌가 여성 가운데 최초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해군 소위 임관식 모습 준비했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후보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후보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잘했어. 축하해. 수고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꿀까? 감사합니다.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민정 씨에게 군대는 결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예비 남편을 지난 2020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살 때 이웃 주민 사이로 처음 만났다고 알려졌죠. 이 두 사람을 가깝게 해준 건 이 군 복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예비 남편은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군수계획장교로 복무했다고 하는데요. 이 군대라는 공통점이 둘을 결혼까지 이끌게 된 거죠. 그런데요, 최태원 회장이랑 또 노소영 관장이 결혼식에 참석할지도 관심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아버지 최태원 회장과 어머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모두 최민정 씨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두 사람 이혼 재판에서 불거졌던 노태우 비자금 국정감사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비자금을 포착하고도 눈 감았다는 의혹 제기된 겁니다. 예, 국회 상황,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2007년 국세청 제출 자료랑 2008년 검찰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관련해서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원의 차명보험이 적발됐고 이후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는데 두 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태우 일가의 변명을 받아들여서 수사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직무유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210억을 차명으로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적발을 했어요. 또 하나 검찰에서도 이게 검찰 진술서입니다. 2008년도에 주식 장외 거래를 적발해가지고 이걸 또 물었어요. 그래서 김옥숙 씨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4억짜리인데 이것이 주식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걸 알고 덮었어요. 검찰도 알고 덮었어요. 법률 검토와 그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저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회 법사위는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하려고요. 노소영, 노재현 남매를 증인 신청했는데요. 둘은 사유서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는 증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도 채택했는데요.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법사위는 노 관장 남매가 고의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노 관장 남매의 재출석을 요구했고요. 재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이 가능하고요.
이를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어젯밤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급하게 전화 통화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요즘 중동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을 암살했습니다. 그러자 발끈한 이란, 이스라엘 본토에 180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즉각 보복을 시사를 했고요. 어제까지도 우리의 공격은 치명적이고 정확하고 또 무엇보다 놀라울 것이라면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 폭발이 임박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요.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로 쏠립니다.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택하게 될 3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3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사진이 하나 뜨네요. 네, 임영건님,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철근같이 생긴 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모양새인데 저게 어떤 장면이죠? 저 장면은 이란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로 180발에 달하는 미사일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미사일이 파테 시리즈의 HCM이라는 미사일인데 이게 단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은 그 미사일의 추진체 부분이죠. 네. 저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왜 들고 있냐? 저거를 단분리를 할 때 팔레스타인 서부 지역에서 단분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추진체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추진체에 길 가던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박 교수님, 그런데 우리가 사실 통상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면 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이스라엘과 이란 이렇게까지 갈등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과는 한 2,000km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1979년에 혁명이 난 이래로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그 혁명 정신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 즉 가자 지역의 하마스, 그리고 서한 지역의 뭐 여러 무장 세력,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 이렇게 모두 6개의 무장 세력들을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게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참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작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할 때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란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그런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갈등의 핵심에 헤즈볼라에 있잖아요. 이란에게 헤즈볼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란에게 헤즈볼라는요,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왕관의 보석입니다. 보석이요? 왕관의 보석이 없으면 그 왕관 아닙니다. 그렇죠. 이란이 1982년에 결성한 조직인데요. 1982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주 시리아 이란 대사였던 그 당시의 그 대사의 의견에 따라서 레바논 이 지역, 남부 지역이 시아파들이 많이 살거든요. 거기에서 전사들을 모아서 만든 이스라엘 저항 조직입니다. 82년에 시작했고 85년에 공식적으로 발족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사실 보석, 왕관의 보석이라 그러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데 도대체 이 헤즈볼라를 어떻게 했길래 과연 이란이 이렇게 발끈한 거냐? 지금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저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저 사진은 이스라엘이 나스랄라 제거 작전을 통해서 만들어낸 화구의 일종인데요. 이스라엘 공군이 당시에 BLU-109라는 벙커버스터 탄을 썼어요. 이 탄이 강화 콘크리트 기준으로 2m를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탄은 계속 한 곳에 핀포인트 타격을 퍼부어가지고 저렇게 깊은 구덩이를 파서 지하 18m 이하에 있던 나스랄라를 폭사하게 만든 거죠. 헤즈볼라 수장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왜 이스라엘과 이란이 갈등까지 오게 됐나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 어떻게 될지가 관심이잖아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뭘까요? 휴전이네요. 휴전. 사실 이거는 헤즈볼라 2인자가 어제 휴전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어서 지금 시나리오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بعد أن يترسخ موضوع وقف إطلاق النار وتستطيع الدبلوماسية أن تصل إليه كل التفاصيل الأخرى. 박 교수님, 그렇게 헤즈볼라 측에서 휴전을 얘기를 하지만 진짜 휴전 가능성이 있나요? 속내가 어떻습니까? 그럼 사실은 헤즈볼라 상황이 어려운데요. 지도부가 거의 다 지금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표적 살해를 했는데요. 일단 7월 30일에 파드 슈크르라는 2인자가 목숨을 잃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산 나스랄라가 죽은 다음에 다음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던 사람마저도 이스라엘이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다음 수장이 누가 될지도 지금 아직 잘 모르는데 이걸 또 밝힐 수가 없는 게 하더라도 밝히면 또 암살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헤즈볼라의 지도부가 흔들리니까 물론 중간 지도부라든지 하급 관리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지도부가 흔들리면 일단 명령 체계가 안 쓰잖아요. 현재로서는 헤즈볼라는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휴전을 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 교수님, 사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서로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세운 조건들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서 좀 철수 좀 하라는 것입니다. 남부요? 그래서 리타니강 좀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미사일 공격 좀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늘 내세웠던 조건이 가자 지구에 지금 잡혀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먼저 해방돼야 된다, 풀려나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었고, 헤즈볼라의 경우는 가자 지구의 분쟁이 먼저 끝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미묘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요. 헤즈볼라 지도부가 이게 더 이상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아니라서 뭐 계속해서 뭐 거기 가자 분쟁이 끝나든 말든 간에 계속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분쟁이 종식되지 않더라도 휴전안에 나오겠다라는 것인지 좀 잘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임영권님, 궁금한 거는 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왜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건지가 궁금한데 이거 관련해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퀴즈 하나 띄워주시죠.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헤즈볼라 땅굴에는 땡땡땡도 있다. 땡땡땡도 있다. 저게 뭐 레바논 남부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건가요? 우리 모든 가정에도 하나씩 있는 게 헤즈볼라의 땅굴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번 교수님 정답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아닐까요? 인터넷. 땅굴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다. 저는 들은 것 같아요. 땅굴에서 테레비. TV도 보겠죠.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요? 실제로 있나요, 땅굴에 냉장고가?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헤즈볼라 땅굴, 그러니까 갱도를 안에 살펴보면은 무기고도 있지만 저렇게 냉장고도 보관을 해놓고 그 안에 상당량의 식료품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저 갱도는 이스라엘이 확인한 헤즈볼라 특수작전 부대의 갱도 하나를 확인을 한 건데 냉장고, TV, 뭐 침대, 기타 무기고라든지 장기 작전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하라 이런 조건이 저 땅굴이랑 뭔 상관이 있는 거죠? 헤즈볼라는 저 땅굴 내부에 지금 드론이라든지 뭐 로켓이라든지 아니면 이란으로 받은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상당 부분 은폐시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공습을 대비해서. 그리고 저 땅굴들을 기점으로 해서 시리아로부터 들어오는 이란으로부터의 지원되는 군수품을 땅굴망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방 지역으로 무기나 물자들을 추진해 놓고 헤즈볼라의 전사들이 저 무기랑 물자를 가지고 국경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을 습격하기도 하고 교전도 벌이고 장기전을 수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과거에 2006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을 했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큰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군은 그 당시 유행했던 EBO, 효과 기반 작전을 헤즈볼라 대상으로 수행을 했는데 헤즈볼라는 국가가 아니죠. 그 정규 무장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정규전 그리고 분란전 이런 것들을 주로 수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효과 기반 작전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렇게 레바논 남부에 땅굴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나가라 이렇게 조건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그럼 헤즈볼라가 내세우는 가자지구 휴전은 좀 가능한 겁니까? 저는 헤즈볼라는 원할 텐데요.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무조건 리타니강 북쪽으로 헤즈볼라 전사들이 다 올라가야 된다. 심지어는 그 더 위쪽, 그러니까 리타니강이 어디냐면요.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서 15에서 2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 거기서부터 한 15km 더 가는 아왈리 강까지 넘어가라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남부를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북부에 사는 주민들, 지금 국경 5km 지점에 살던 6만 명이 지금 대피된 상황이거든요. 1년 동안 지금 나와 있는데 그들을 다시 재정착시켜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명백하게 헤즈볼라가 완전히 북쪽으로 가야지만 휴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첫 번째 시나리오, 이 휴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건가요? 저는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준비했던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이건데 관련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For too long, the world has appeased Iran. Well, that appeasement must end. And that appeasement must end now. The eternity of Israel will not falter. 사실 뭐 이란의 주요 시설이다라고 하면은 군 그리고 석유 관련 또 마지막으로 핵 관련 시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사 시설을 타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표적으로 노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케르만샤주에 있는 이란의 탄도탄 지하 갱도입니다. 지하 갱도요? 네. 예. 북한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서 만든 지하 기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장거리 탄도탄들을 저 텔에 장전시켜 놓은 상태로 지하 갱도 안에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기립해서 쏠 수도 있고 어떤 기지 같은 경우는 저 지하 안에서 미사일을 기립시켜가지고 사일로 방식으로 사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곳들이 가장 타격받기가 쉽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타격하는데 큰 부담이 없죠. 군사시설이니까. 지하에 상당히 많은 미사일이 보이네요.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상당한 미사일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를 타격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군사시설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먼저 공격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복하는 입장에서 너희들이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 중장거리 탄도탄들이기 때문에 저 기지들을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박 교수님. 언론에서 계속 주목을 하는 거는 사실 정유시설이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정유시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가스시설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대1 대응이라면 이스라엘로서는 정유시설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유시설은 공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공격을 하면 이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석유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도 피해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거는. 왜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게 된다?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석유시설이 우리나라가요. 지금 수입하는 석유의 70%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란에서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수입하지 않고 있지만 이란의 석유시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전 세계 심리적으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2,0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일단 우리 뭐 채널A 방송도 하나도 못 하겠죠. 그럼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게 그 호르무즈 해협인데 그러면은 정유시설을 타격받게 됐을 경우에 이란으로서도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란으로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이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도 얘기는 그 전에 많이 했지만요.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랍 국가들의 정유시설을 때리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쿠웨이트, 바레인,
그리고 이란의 북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에요. 네. 여기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럼 말 그대로 지금 그 벼랑 끝 전술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정유시설을 공격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정유시설도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세계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유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이란이 조치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가에도 우리나라 경제 또 유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당연하죠. 예, 지금 지난 한 달 반 동안 벌써 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유류 시설을 타격하거나 또 전면전에 돌입할 경우에는 이 배럴당 100달러대로 치솟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상승은 생산 비용 상승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이 생산 이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현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석유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유가 상승은 우리 무역 수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무역 적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사태가 빨리 안정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세 번째 시설, 핵시설은 타격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대표적인 핵시설은 포르도 시설 그리고 나탄즈가 있는데 이 두 개 시설이 전부 산내에 있는 지하 안에 있거든요. 포르도 같은 경우는 정상을 기준으로 땅속으로 95m 정도, 나탄즈 같은 경우는 145m 정도로 경사갱도로 이제 굴토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벙커버스터를 1,550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전력과 공중구비기가 있고 미군으로부터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공역에서 공중구비를 받을 수가 있죠. 그 한 3-4번 정도의 공중구비와 공역 정도를 협조할 수 있다면 충분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그런데 오늘 새벽에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네타냐후 총리가 통화를 했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못 이뤄지게 미국 대통령이 좀 중재에 나섰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계속 중재 노력을 해왔었죠. 사실 작년 10월 7일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상대로 대규모 테러 공격을 감행한 다음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보복할 권리가 있다. 그랬는데 좀 대칭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좀 보복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네타냐후를 계속 만류를 했었고 그리고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전화하면서 야, 네타냐후 수상 좀 적당히 좀 해라 뭐 이제 이랬을 것 같은데 전화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치명적이고 정말 엄청난 보복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이란조차도 이스라엘에 지금 엄청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전인데요. 이 전면전까지 가는 거는 정말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시나리오가 좀 어떻게 됩니까? 전면전의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면전이라는 것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육해 공군을 포함해서 모든 전력이 투입돼야 되고 사회, 경제, 외교,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동원돼야 되는 게 전면전이죠. 쉽게 얘기하면 1, 2차 세계대전이나 이란,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상대방의 국가에 지상군을 파견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외 원정 작전을 하려면은 원정 작전을 나간 군대에게 보급품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원정 보급 작전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전쟁 규모의 원정 보급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개 나라는 서로 상대방에게 지상군을 전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면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단계이죠. 그렇군요. 서로 그래도 만약에 전면전을 하게 된다면 지리적으로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란으로서는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그리고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상군 공격을 가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 후티 반군이나 카타이브 헤즈볼라나 전부 저 일대에서 세력 균형 상황에 있거든요. 네. 만약에 후티 반군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력 중에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을 타격하는 데 사용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예멘 정부군이나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공격을 받아 토벌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네.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라크에 있는 이 무장 단체도 필요 일정량 이상의 병력이나 장비를 소모해 버리면은 이라크 정부군에게 토벌당할 가능성이 있죠.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이미 이스라엘군의 탐색 경멸 작전으로 인해서 전력의 50% 이상을 손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력화가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지도에서 잠깐 떴는데 이란의 미국 국기가 떴습니다. 저거는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거죠? 가정을 한다면요. 이란의 미국 국기가 떴다라는 네네. 것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상륙 작전을 했다. 상륙 작전을 라고 이제 볼 수 이스라엘이 있는데. 레바논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미군이 이란에 상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란은 자그로스 산맥으로 인해서 지상으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진경로가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한 곳이기 때문에 네. 지상군 공격이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 앞쪽으로 해서 상륙 작전을 수행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에는 그 호르무즈 해협 뒤쪽에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가 있어요. 네. 이란 해군의 총본산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잠수정이나 고속정들이 길에 깔고 어뢰 쏘면은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박 교수님,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쨌든 간에 이 전면전까지 가려면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교수님 퀴즈 하나 또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퀴즈가 하나 떴네요. 네. 이스라엘은 하룻밤 사이에 얼마를 쓴 적이 있다. 미사일을 막으려고 하룻밤에 얼마를 썼다. 상당한 돈이니까 퀴즈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정답을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2조 원입니다. 2조 원이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렇죠. 지난 4월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교전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쓴 돈이 2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룻밤에 2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근데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원조가 대단하죠. 네. 물론 미국의 원조액을 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으로부터 매년 33억 달러를 받기로 돼 있거든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5조 원 정도 됩니다. 네. 5조 원이니까 이틀 만에 태워버린 거죠. 2조 원씩 쓴다면은요. 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미국으로 또 받고 또 적지 않은 돈을 방어에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은 상비군 플러스 예비군을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예비군들은 일을 하다가 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은 전부 다 중지될 테고. 예. 이스라엘 경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전면전을 치르려면 돈도 중요하지만 무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갖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전차 700대 정도, 그리고 포병 530문, 155mm 자주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포병 530문, 벙커버스터 1550발 이상, 네. 일반 항공폭탄이 11,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제이담 키스트를 2만 개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11,000발이 전부 정밀 공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난 전력이고 사실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숫자의 전력입니다. 거기다가 박현우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2024년에 가자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미 이스라엘에 65억 원어치의 군사 지원을 해줬고 미 하원에서 추가적으로 260억 달러 이상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억 달러. 네. 또 260억 달러 이상의 군사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미 승인이 돼서 상원과 최종 인가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자원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끝내야지 전쟁이 끝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이 끊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겨울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상 이스라엘이 이란을 필요 이상으로 타격을 해서 이란이 만약에 바브엘 만데브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해버리면은 네. 서유럽으로서는 지나치게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왔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네. 공급망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란이 요 보복에 나서기 시작하면은
프랑스나 이런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곤란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에 가고 있는 대부분의 탄약은 미국으로부터 가고 있거든요. 네. 유럽은 그 정도의 탄약을 공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뭐 돈 얘기, 자원 얘기 여러 가지 해봤지만 네타냐후 총리 결심에 달린 거 아닙니까? 네, 결국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는 지금 모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이 무기 중단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좀 약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프랑스가 언제 이렇게 무기 중단하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왜 무기 중단하느냐고 그러면 레바논에 대한 프랑스가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심을 얻기 위한 것도 있어요. 프랑스로서는 갑자기 이렇게 그렇군요. 무기 중단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번 전쟁은요. 네타냐후 총리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막더라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과연 저희가 분석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했던 마무리 퀴즈가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퀴즈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건데요. 내주셨던 임연권님을 제외하고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헤즈볼라 땅굴에는 땡땡땡도 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냉장고. 네, 냉장고 이렇게 맞추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